금융당국이 결국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면세점에서 법정 한도인 1인당 한 보루를 넘어 과도하게 담배를 구매하면 세관당국의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국내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공장 도가를 리터당 50원에서 60원 정도 인하할 전망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추격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세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미국 고용지표의 개선 소식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에 따른 부담감에 197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7.67포인트 느린 1978.9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기관의 매도세에 밀리며 지수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환율 부담이 가중되면서 상승 분위기를 제한했습니다. 실제 엔달러 환율은 장중 121엔 선을 돌파했으며 원달러 환율 역시 한때 112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907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개인도 310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1260억 원 수준으로 순매도했지만 순매수하며 최근 7거래일 연속 사자 행보를 이어갔지만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전기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이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기가스업, 음식료품, 서비스업, 기계 등의 업종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전자, KB금융이 오른 반면 삼성 SDS, 삼성화재, 한국전력 등은 내렸습니다. 네, 오늘 동화약품이 리베이트 적발 소식에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동화약품이 50억 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동화약품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9.24% 내린 5,11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장 초반에는 11%가 넘는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동화약품의 오늘 거래량은 67만 주로 지난 9월 1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꺼번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도 고꾸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합동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날 전국 923개 병원 의원 의사들에게 50억 7천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 소속 직원 1명과 광고 대행사 직원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관련 규정이 신설된 2008년 12월 이후 적발된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 사실은 실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화약품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60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이미 4% 감소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결국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가계대출이 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2, 3개월간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세를 매우 우려하는 시선으로 보고 있다며 1, 2개월 정도 추세를 더 보고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06조 7천억 원으로 이달에만 6조 4천억 원 늘어 월간 기준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LTV DTI 규제 완화 이후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만 15조 원가량 늘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은행권 저리대출로의 전환대출, 추가대출 등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에도 이 같은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DTI와 LTV 규제를 미세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TI 경우 부채 인정 범위에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포함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그러나 LTV를 70%, DTI를 60%로 단일화한 조치는 손을 대지 않을 방침입니다. 담배값 인상을 앞두고 면세점에서 법정 한도인 1인당 한 보를 넘어 과도하게 담배를 구매하면 세관 당국의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 담배 생산부터 유통과 수출, 적재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관세청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담배 밀수 단속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담배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는 내년부터 면세점과 수출 서류 조작 등을 통한 밀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선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 담배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신고 시 심사와 선적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산 면세 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민 후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2012년 32억 원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 규모는 2013년 437억 원, 올해 11월까지 668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여행자나 보따리상 등의 담배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이나 기내 판매장 관리를 강화하고 담배 과다 구매자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 기준을 모르고 선물용이나 개인 소비 등으로 담배를 두세 보루씩 사오는 일반 여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이 오늘 자정을 기해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공장 도가를 리터당 50원에서 60원 정도 인하할 전망입니다. SK에너지와 GX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등 정유사들은 매주 화요일 0시를 기준으로 한 주간의 공장 도가를 공개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영업 비밀이라서 공장 도가를 발표 전에 미리 알려줄 수는 없다면서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가격 인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인하폭은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50원에서 6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지난달 27일 하루 3천만 배럴의 생산 목표량을 유지하기로 한 뒤 두바이유 가격은 75달러 선에서 66달러 선까지 10달러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691원대이며 1,500원대 주유소는 339곳입니다. 전국 최저가는 경북 상주시 한 셀프 주유소가 전날보다 20원 내려 1,519원을 기록했고 인근 주유소 두 곳이 1,539원에 팔고 있습니다. 1,500원대 주유소는 알뜰 주유소가 72곳으로 가장 많았고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각각 62곳, GX칼텍스 59곳, S오일 52곳 순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추격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등 주력 6대 산업에서 지난 10년간 중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국내 기업을 추월했습니다.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 산업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앞선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 중국의 추격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늘 발표한 한국 주력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을 8개 산업으로 재구성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중심으로 중국과 비교한 결과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정유, 철강 등 6개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IT 분야인 스마트폰은 올 2분기 판매량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1.2%포인트 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웨이, 레노버, 샤오미 등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기업 9곳의 세계시장 점유율 합계와 우리나라 삼성, LG의 점유율 합계를 비교한 결과 중국은 31.3%, 우리나라는 30.1%였습니다.
고가 제품군에서는 애플의 아이폰의 인기가 여전하고 중저가 제품군에서 중국 업체들의 다양한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에 기술력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동차 산업은 중국 기업이 생산한 차들만 따로 집계한 결과 이미 지난 2009년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국내 완성차의 생산량이 337만 대로 291만 대 중국보다 많았지만 2009년 243만 대의 격차를 보이며 역전당했고 지난해에도 중국 1097만 대, 한국 863만 대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철강과 정유 산업의 경우 조강 생산량과 석유 정제 능력을 기준으로 2003년에 이미 우리나라를 앞질렀고 조선해양과 석유화학 산업 역시 시장 점유율에 있어 지난 10년간 격차가 훨씬 크게 벌어진 형편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10년 동안 한국이 여전히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앞서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도 중국의 위협이 만만치 않아 시장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기업이 중국과 격차를 우선 벌일 수 있도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고요. 우리의 주력 산업이 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를 새롭게 발굴할 수 있도록 R&D 투자와 함께 핵심 인력들을 많이 영입해야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선 한국 주력 산업, 거대 시장으로 여겼던 중국이 이제는 최대 경쟁자가 된 만큼 한국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4일 포스코 특수강 지분 일부를 세아베스틸에 매각했습니다. 이 밖에도 계열사인 광양 LNG 터미널과 포스화인, 포스코 우루과이 등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포스코그룹의 재무 개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계열사 구조 조정으로 재무 구조 개선 작업이 한창인 포스코그룹이 포스코 특수강 매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4일 포스코 특수강 지분 72%를 세아베스틸에 매각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와 우리 사주가 보유한 28% 지분도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가 세아베스틸 매각으로 챙기는 금액은 약 1조 1천억 원에 이릅니다. 권호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 5일 취임 후 가진 기업 설명회에서 모든 계열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아 철강업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지난 7월 도이치뱅크를 주관사로 선정해 광양 LNG 터미널 매각에 착수했습니다. 포스코는 이 터미널을 분할해 별도 법인으로 만든 후 지분 49%를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해당 지분의 가치를 약 5천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는 지난 10월에 제철 부산물 처리 업체 포스화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행컴퍼니를 선정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행컴퍼니는 포스코의 향후 포스화인에 대한 슬래그 공급 물량 보장 기간과 원료 단가 등에서 포스코가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한행컴퍼니가 제시한 인수 가격은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남미 조림 사업 업체인 포스코 우루과이는 금년 말 매각을 목표로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매각 금액이 수백억 원 수준으로 크지 않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2012년 3조 6,500여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2013년엔 2조 9,900여억 원으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는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조 4,400여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계열사 매각 작업의 속도를 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공급 과잉 속에 중국 철강업체들의 저가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위기감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과거 공격적인 M&A로 불린 몸집을 슬림화하며 불황의 파고를 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삼성그룹이 이번 주 초부터 계열사별 조직 개편 작업을 단행합니다. 올해 실적이 좋지 않았던 삼성전자 모바일 부분의 축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이외에도 일부 계열사에서 부서 통폐합 등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산업부 이종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삼성그룹의 조직 개편에서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건 이 모바일 부문일 텐데 업계가 예상하는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모바일 부문 전체 인력의 80% 정도가 소속돼 있는 무선 사업부는 조직이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사업의 실적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커질 대로 커진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1일 사장단 인사에서 무선사업부 소속 사장 중 3명이 물러났었죠. 무선사업부 소속 사장 가운데 이돈주 전략 마케팅 실장, 김재권 글로벌 운영실장, 이철한 개발 담당 실장 등인데요.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들 조직이 각기 부사장급이나 전무급으로 격화되고 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부문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같은 컨텐츠 개발을 맡은 미디어 솔루션 센터는 해체까지는 아니지만 조직이 대폭 바뀐다는 게 대체적 예상입니다. 기존 직원들은 소프트웨어 센터를 비롯한 각 사업부로 분산 배치되고 콘텐츠 기능은 미국의 MSCA로 넘어가 지금보다 규모가 작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부는 어떤가요? 가전 부문에서는 의료기기 사업부와 삼성 메디슨의 합병 문제가 핫 이슈일 텐데요. 예,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의료기기 사업부를 떼어내 초음파 진단기를 만드는 계열사인 삼성 메디슨과 합병하는 식으로 정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디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부진한 상황에서 의료기기 사업을 분사해서 육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의료기기를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하고 투자를 확대해 왔지만 실적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메디슨은 올해 3분기 4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다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반도체 등 부품 부문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삼성그룹 내 다른 전자 계열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삼성전기나 디스플레이도 실적이 부진하면서 경영 진단을 받고 있는 형편이라고요. 예, 삼성 SDI의 경우 중복되는 조직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DI는 박상진, 조남성 대표가 각각 에너지 소재 부문을 맡다가 이번 사장단 인사를 거치고 조 대표 홀로 양 부문을 총괄하는 만큼 통합 차원에서 조직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나 연구 개발은 각자 영역이 다를 수 있지만 인사와 총무 등 경영 지원 업무는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삼성 SDI는 최근 인류화를 비전으로 삼고 시너지를 위한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전기와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 만큼 사업 다각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이 예상됩니다. 삼성전기의 경우 지난 7월부터 그룹 차원의 경영 진단을 받았고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었습니다. 이어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임원 승진 규모를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8명으로 줄이면서 조직 개편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디스플레이는 거래처를 늘리기 위해 해외 영업 조직 다양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달부터 시작된 경영 진단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본격적인 조직 개편 윤곽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삼성그룹의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이종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달러가 장기 강세 속에 기축통화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IS는 이날 낸 최신 분기 리뷰에서 또 금융시장이 상승세임에도 이전보다 더 취약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흥국 차입이 많이 늘어난 점을 강조했습니다. BIS는 중국에 대한 자본 유입이 지난 2분기 말에 2년 전보다 2배 증가해 1조 1천억 달러에 달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리뷰는 달러가 장기간 강세를 유지함으로써 달러 채권을 많이 발행한 신흥국 기업이 특히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간인 1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 시장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뷰는 신흥국이 발행한 외화 채권이 모두 2조 6천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4분의 3이 달러 액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중순 신흥국 은행에 들어간 은행 여신도 3조 1천억 달러라고 집계했습니다. 클라우디오 보리오 BIS 통화경제국장은 회견에서 달러 강세가 지속하면 특히 신흥국의 차입 부담이 커진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면 금융시장 여건은 더욱 빡빡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후퇴했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오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연율 1.9% 감소했다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0.5% 감소해 이 역시 잠정치 마이너스 0.4%와 예상치 마이너스 0.1%보다 감소폭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되는 3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연율 마이너스 0.5%에 그쳐 앞서 발표된 잠정치 마이너스 1.6%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기대감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지난 4월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된 이후 개인 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나빠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의 3분기 기업 지출은 전분기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0.9%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흑인 남성 에릭 가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조르기를 해 숨지게 한 백인 경찰을 불기소하기로 한 데 대한 항의 시위가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뉴욕, 워싱턴 DC 등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 시위로 변질해 가게 약탈 등도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버클리의 주요 도로를 따라 행진하면서도 경찰들과 마찰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행진 도중 본대에서 분리돼 나온 200여 명은 폭력 시위대로 바뀌었습니다. 식료품 가게인 트레이더조와 웰스파고 은행을 포함한 몇몇 매장에 돌이나 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고 약탈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가스를 동원했으며 시위는 7일 새벽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시애틀에서도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지는 등 폭력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도 나흘째 시위가 이어졌지만 평화 시위로 진행됐고 워싱턴 DC의 유니온 스퀘어에서도 수십여 명이 바닥에 드러눕는 이른바 다이인 시위를 하며 가너의 죽음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필라델피아, 시카고 등에서도 공정한 법 진행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광고를 바탕으로 하는 자사 사업 모델을 강한 어조로 옹호했습니다. 이는 애플의 팀 쿡 CEO 등이 무료 온라인 서비스가 고객들을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놓은 데 따른 반격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레브 그로스먼 기자는 저커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은 사고 팔리는 상품이라는 신생 소셜미디어 엘로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저커버그에게 이런 비판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커버거는 이에 대해 우리의 사명은 세계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돈을 내야 하는 서비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커버거는 애플의 팀 쿡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저커버거는 광고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과 같은 편을 서지 않는 것이라는 인식이 많은 이들에게 퍼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말도 안 되는 관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